네, 33에서 34번 빈칸 찾기 유형이고요. B형계 지문입니다. 좀 어렵죠. 아무래도 빈칸 찾기 유형은 지문은 대조 및 비교, 비유 및 대유, 인과관계, 통념 반박, 추론 및 유추와 관련된 지문들이 주로 출제돼요. 이제 지문을 쭉 이제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빈칸이 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빈칸이 있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정확하게 그 빈칸 위치에 넣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래도 빈칸에 대한 근거들이 두 군데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정도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잡고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낼 때 선지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빈칸 찾기 유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답 선지들은 지문에 나온 그 단어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정답 논리와 반대되는 논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조차도 무언가를 하는 게 뭔지 볼까요? 지금 as랑 as 사이에 심플 해가지고 수식되고 있고 picking up a screwdriver. 자, 나사 돌리는 드라이버죠. 이 나사 드라이버를 잡는 거와 같은 apparently는 겉으로 보이기에 아주 간단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무언가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한대요. 이제 요게 빈칸이니까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크루드라이버는 도구죠. 이 도구를 사용할 때조차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문들을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느껴요. 어떤 사물들을 이제 그러니까 스크루드라이버의 끝과 함께 그 사물을 느낀대요. 그리고 우리는 손을 확장할 때 어떻게 확장하냐면 스크루드라이버를 든 채 손을 확장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레러, 후자니까 이 스크루 드라이버를 받고 있겠네요. 얘가 그 스크루 드라이버의 길이를 고려한대요. take A into account 하면은 뭐뭐를 고려하다죠. 그러니까 이 스크루 드라이버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고려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확장된 끝과 함께 이제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를 탐색할 수 있고, 이제 풀어보니까 탐색하고 뭐 찾고 조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해한대요. 우리가 탐색하는 것을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장된 그러니까 스크루 드라이버의 어떤 끝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나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즉시 간주한대요. 이 스크루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스크루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스크루 드라이버로,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유욕을 느낀대요. 스크루 드라이버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걸 들고 있을 때. 자, 이런 스크루 드라이버를 들었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는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여기 수식하고 있겠네요. 얘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훨씬 더 복잡한 도구를 가지고 훨씬 더 되게 복잡한 상황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스크루 드라이버보다 좀 더 복잡한 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조종하는 자동차를 그러니까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종하는 자동차를 즉시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느낀대요. 우리가 스크루 드라이버를 들고 있을 때 그걸 우리 거라고 여겼고, 자동차를 조종할 때도 자동차를 우리 거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주먹으로 우리의 자동차의 후드니까 이 앞부분이네요. 자동차 앞부분 덮개죠. 자동차 앞부분의 덮개를 주먹으로 뱅이니까 치는 거네요. 쳤을 때 왜 쳤을까요? 애프터 다음에 이제 사유가 나올 것 같네요. 우리가 그를 짜증나게 했대요. 그 보도에 있는. 보도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짜증내게 했을 때 힘이 결국에는 여기 someone이겠네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동차를 내려치는 거예요. 이제 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자동차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자동차를 주먹으로 내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인대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에는 나를 내려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후드를 내려쳤는데 그거를 마치 나를 때린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항상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로 우리 자신을 확장하는 거 없이는 우리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계로 확장해야지만 우리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 드라이버를 나와 같은 신체의 일부로 느끼고 내가 조종하는 자동차를 나와 같은 내 자신으로 느껴야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쭉 보시면 무언가 도구를 사용할 때 그것을 나 자신, 도구가 아니라 그게 마치 내 신체의 일부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제 our brain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느끼겠죠. 그럼 1번부터 선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뇌가 사용하는 도구의 과거 경험을 기억한대요. 아니죠. 과거 경험에 대해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뇌가 그 도구 없이 그것이 가장 최적하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은 결국 브레인이에요. 우리의 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도구 없이. 아니죠.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그걸 우리 신체처럼 느낀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의 어떤 일부가 가장 잘 사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대요. 아니죠. 우리의 뇌가 그거를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처럼 느낀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걸 볼 때 여기 선지를 꼭 여기 빈칸 위치에 넣으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의 뇌가 도구의 기능의 그 이용에 한계를 인식한대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도구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의 뇌가 이시 결국엔 브레인이네요. 우리의 뇌는 그것이 신체로 간주하는데 어떻게 간주하냐면 도구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체로 간주하여 조정시킨대요. 맞죠? 왜냐면 우리의 뇌가 이시 뇌예요. 뇌가 도구를 포함해서 신체처럼 그걸 느끼고 조정한대요. 맞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퍼스널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후드를 내려치는 거를. 그리고 우리의 그 뇌가 이 겟포지스트 그 소유욕을 느끼고 마치 그거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지문을 쭉 읽어서 하나로 얘기하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냥 대충 막 읽고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구를 이용할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 내 것, 나,
나 자신이라고 느낀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알맞는 선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럼 3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거래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기대한다, 보고 싶다고 기대하는 거래요.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이것이 설명한대요. 왜 우리가 얼굴과 형상을 보는지 어디 속에서 보냐면 플리커가 흔들리다 여기 각주 있네요. 흔들리는 모닥불에서 또는 그 움직이는 구름 속에서 얼굴이나 형상을 왜 보는지를 이게 설명한대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가들에게 조언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의 모티프를 발견하라고. 뭐뭐 함으로써 그 벽에 빈 벽이네요. 블랭크니까 빈 벽에 부분을 응시하면서 그들의 어떤 모티프를 예술가들한테 발견하라고 조언한 이유래요. 아,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데 그 보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러면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겠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한대요.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 근데 어떤 정보냐면 대대에서 수식하고 있네요. 결코 통합되지 않는데 어떤 솔리드는 단단한 거니까 확고한 거네요. 어떤 확고한 걸로 통합되지 않는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한대요. 따라서 허락한대요. 뇌로 하여금, 가설 세우는 거네요. 가설 놀이에 관여하도록 허락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변화되는 이미지 속에서 단단하게 어떤 게 딱 정답이 뭐다라고 정해지지 않는 빈벽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확 정해질 수 없는 그런 그 시각적 정보 안에서 되게 많은 상상력을 뇌로 하여금 가서 이건 뭘 거야, 저건 뭘 거야 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내가 해준다는 거네요. 반면에 그 벽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데요. 시각 정보를 되게 많이, 그쵸? 벽은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뇌가 시작한대요. 더 많은 가설을 세우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스퍼레이시가 절박하게 엄청 끊임없이 노력해서 찾게 한대요. 어떤 확신이 되는 거를. 지금 쭉 읽어보니까 그거네요. 지금 빈벽, 그죠? 빈벽,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뇌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지. 그러니까 뇌가 계속 상상력의 놀이. 이건 뭘 거야, 뭘 거야, 뭘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발휘하게 한대요. 지금 딱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더 읽어봅시다. 벽에 금가 있는 부분은 코에 프로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옆모습이겠네요. 옆모습처럼 약간 닮아 보이게 할 수 있고, 갑자기 얼굴 전체가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도약하는 말이겠네요. 도약하는 말이 아니면 그 춤추는 형상이 나타나게 된대요. 벽에 금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걸 코의 옆모습으로 이제 좀 닮은 것 같네, 사람 코의 옆모습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하거나, 갑자기 그러면서 얼굴 전체가 나오고 막 말이 뛰는 걸로 막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춤추는 어떤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처럼 뇌는 뇌의 시각 전략은 어떻대요?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네요. 뇌의 시각 정보는 어떠냐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어떤 확실하게 이게 뭐다라고 정해주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우리한테 여러 가지 끊임없이 뭔가를 떠올리고 막 이렇게 뭔가 이뤄내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그런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모티브를 발견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은 얘네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는 건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는 대로.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의 이제 그런 시각 전략은, 그 시각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무시한다. 아니죠. 무시하지 않죠. 그렇게 되게, 우리 시각적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들을 되게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지 이걸 무시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번, 우리의 뇌 시각 정보 전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에부터 이미지를 바깥 세상으로 투영시킨다. 맞죠? 왜냐면 이거잖아. what we expect to see.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본다. 요 핵심 문장, 요걸로 갖고 가면 2번 맞죠? 3번은 보겠습니다. 실제 하거나 상상하지도 않는 그룹으로 사물을 분류한대요. 우리의 뇌가 사물들을 실제 하지도 않고 실제하고 하지도 않고 상상으로 하지 않는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그룹으로 분류를 시킨대요. 그럴까요? 아니죠. 분류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보고자 하는 걸 보고 그게 실제 하거나 상상하는 그 그룹에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물 얘는 뭐다, 쟤는 뭐다 라고 사물을 딱 정확하게 어떤 분류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죠. 4번. 실제 세계에 있는 사물들 사이에 연관성을 강화시킨다.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물은 되게 이게 중요 정보가 있는데 사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 보세요. The world does not present us very much in the way visual clue. 그죠? 주지 않는다고요. Not present. 이거 되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아니죠. 커넥션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원래 이미지에 잃어버리거나 깨진 부분을 제거한다. 아니죠. 그런 말 없죠.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도 사실은 없죠. 벽은 그냥 빈 벽이지 그게 무슨 원래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안에서 나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제 좀 되게 이제 나머지 애들은 완전히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3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류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나 혼자서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실제 하거나 상상하는 어떤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집단인 거죠. 요 범위 안에 이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물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것도 되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물을 내가 분류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이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완벽한 오답이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네를 고르는 거예요. 3번보다 2번이 더 정답이잖아요. 왜냐면 3번은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확장해 나가면 언어라는 건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로 해서 막 우기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가장 적절한 겁니다. 3번보다 2번이 더 맞죠. 왜냐면 분명 expect C라고 했잖아. 카테고라이징을 하면서 분류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를 바깥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낸다 그랬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빈칸 문제들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건 왜 정답이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정답에 맞는 애. 얘가 지문 안에서 계속 설명하는 애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럼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입니다.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찾는 유형인데요. 오답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글의 소재와 진행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자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A라는 거에 긍정적인 서술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쭉 일관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다루는 문장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읽어볼게요. 가장 널리 퍼지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환경에 대한 믿음 중 하나는 데디아래요. 데디아가 뭔지 쭉 읽어볼게요. 도시를 떠나고 이제 리프니까 우거진 거네. 잎이 많은 거네요. 우거진 교외에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그린이고 환경 친화적인 거네요. 가장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래요. 반면에 도시는 종종 비난받는데요. 어떤 걸로 비난받냐면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왜 주된 원인으로 비난받는지 여기 대시 사이로 해서 설명해주네요. 인공적이고 붐비는 장소들. 그 어떤 장소냐면 귀중한 자원을 빨아먹는 그런 장소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용이 좀 반전되나 보죠.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겠네요. 여러분이 사실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과 관련이 없대요. 이거는 약간 관용어야. Nothing is further from 뭐뭐 전혀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이 없대요. 읽어보면 이제 도시와 그리고 교외에 사는 삶의 패턴, 양식은 포함하고 있대요. 오랜 시간을 이제 자동차 안에서 매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버닝해서 이제 여기다 분사구문이네요. 연료를 소모하고 회사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쁜 그거를 내뿜네요. 펌핑 아웃이니까. 배기를 내뿜고, 그리고, 글로스 식료품점에 사러 가고, 아이들을 학교나 어떤 활동에 보내는 것을 매일 한다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대요. 반면에 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걷거나 이런 옵션을 갖고 있대요. 선택상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대요. 일하러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걸 환경 친화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옛부터 변환돼서. 왜냐면 이제 교회에 사는 사람들도 일단 오랜 시간 차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뜰과 집과
그리고 바깥의 도시들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발견되고 수식되고 있네요. 도시 밖에서 발견되는 큰 뜰과 집들은 환경 비용을 또한 만든대요. 어떤 점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토지를 이용하면서 교회 사는 사람들이 더 에너지 많이 소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묘사한대요. 그 경향을 이제 데리아가 어떤 경향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은 되게 지겹대요. 도시의 삶을 지겹게 느끼고 결정한대요. 그 교회에 사는 것으로. 그런 말 없죠. 지금 보면은 보통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사는 게 교회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시에 사는 게 오히려 친환경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살려고 결정 내린다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쭉 더 5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명확하대요. 데디야, 여기는 가주, 얜 진주어겠네요.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대요. 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제 모여있고 함께 모여서 이 컴팩트, 이렇게 밀착돼 있는 거죠. 밀착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맞죠? 왜냐면 도시에 살수록 지구를 더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필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무관한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6번부터 37번은 글의 순서를 찾는 유형입니다. 36번은 EBS 연계교재 지문이 나오고요. 37번은 비연계 지문이 나옵니다. 이제 주어진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 알맞은 순서를 찾는 유형으로요. 상대적으로 좀 길이가 긴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글에 이제 주어진 LBC 순서를 보면 거기에 글 속에 있는 지시어, 그러니까 대명사나 그런 것들이요. 대명사나 그다음 접속사나 접속부사 아니면 좀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같은 힌트를 가지고 이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순서를 찾아 나가는 문제 유형입니다. 보통 이제 주어진 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한다든지 그 글을 다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글에서 또 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나오면 그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글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꼬리와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힌트로서 보면서 찾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글부터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주요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연구는 보여준대요. 여기까지 주어져. 뭘 보여주냐면 그 응답자의 대다수가 보고한대요.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이점을 얻었다고 보고한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넘치는 사건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만든대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연마하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강점을 얻게 해준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주어진 글은 연구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역경 속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되게 좋은 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럼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 A부터 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역경은 예상한데요. 나쁜 정신 건강을 예상했다시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간 수준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건강하대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역경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대요. 그래서 이는 제시한대요. 뭘 제시하냐면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는 이 레질리언스는 회복력이네요. 각주 있죠. 회복력을 키운다고.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 읽지 마시고 B로 가보세요. B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중간 수준의 역경은 예상한대요. 더 큰 회복력을 따라서 그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회복력을, 그러니까 미래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만들게 될지 모른대요. 그럼 중간 수준의 역경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중간 수준의 역경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 A에서 역경은 중간 수준, 여기 역경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C로 갈게요. 다시 말하자면 적응 과정, 스트레스로 야기된 적응 과정은 이끈대요. 개인의 변화를 더 낫게. 그러면 이게 그럼 주어진 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네요. In other words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어진 글에서 역경이 되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적응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야기된 시작된 이 적응 과정이 사람들을 더 나은 변화를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B로 가겠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그러니까 참가자들, 어떤 37가지 주된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된 그 참가자들의 측정에서 발견됐대요. 커피니얼 릴레이션십이 약간 그 곡선 관계네요. 곡선 관계가 어떤 사이냐면 생애 역경과 정신 건강 사이에 곡선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대요. 여기서 원 스터디라고 해서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스터디가, 그러니까 이 연구가 뭘 보여주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요 A로 가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연구에서 그 37가지의 부정적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경과 정신 건강 사이에 곡선 관계가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곡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A로 가서 높은 수준의 역경이 예상했다시피 안 좋은 나쁜 멘탈을 건강을 가져오지만 사실 그 역경을 중간 수준의 역경은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경을 아예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도 읽어보면 그 후속 연구에서도 발견했대요. 비슷한 연결이 어떤 그 생애의 역경과 그 대상자의 반응, 어떤 반응이냐면 그 실험 속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그 피실험자들의 반응 사이에 비슷한 곡선이 발견했대요. 그럼 결국 연결성을 발견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비슷한 연결 곡선을 얘기하려면 이미 그 연결 관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커뮤니얼 릴레이션십. 요거를 받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로 가니까 더 A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죠. C 다음에 A가 이루어진다는 걸. 왜냐하면 비슷한 연결관계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연결관계가 앞에서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연관성과 비슷한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커뮤니얼 릴레이션십이 어시밀러 링크로 가는 거네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B로 가면 이 A에서 말했던 인터미디어트 레벨의 어드버시티가 여기로 같이 연결돼서 받아서 가고 있죠. 그래서 중간 수준의 역경이 되게 가장 좋은 그 회복력을 예상했고, 따라서 그 중간 수준의 역경이
미래의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회복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글의 순서는 C, A,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앞부분을 읽고 보시면 뒤에 뭐가 나올지를 좀 예상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앞에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잡고 가셔야 돼요. 뜬금없이 중간 수준의 역경이 나오려고 하려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중간 수준의 역경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역경이 가장 좋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중간 수준의 역경이 어떠했다라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 글의 순서는 C, A, B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7번 보겠습니다. 네, 37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식물이 익는 과정은 발생시킨대요.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고 달게 만들고 화학물질을 생산하면서,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색과 맛을 주는 화학물질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식물이 익는 과정은 과일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달게 만들고 식물한테 막 색과 맛을 주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일으킨대요. 그 과정은 유도된대요.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 유도되는데 어떤 식물이냐면 에틸렌이나 분리유는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 유도된대요. 그럼 지금 주어진 글은 식물이 익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 에틸렌이라는 게 생산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제 A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익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에틸렌의 생산과 그 에틸렌에 반응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익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과일은 식물에 남아 있을 거래요. 언제까지? 익기 전에, 그리고 맛이 꽉 차기 전까지 식물에 계속 남아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여전히 좋은 상태일 거래요. 이제 여기서는 20플롯 받겠네요. 과일이 슈퍼마켓의 선반에 도착할 때 여전히 좋은 상태일 거래요. 그러니까 에틸렌의 생산을 방해하면 과일이 식물에 여전히 붙어 있는 채로, 이제 슈퍼마켓에 좋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한 문장이 되게 기네요. 그냥 B로 가보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그들은 여기 된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일부 국가에서 그들은 그런 다음에 에틸렌을 살포한대요. 뭐 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익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게 만들려고 에틸렌을 살포한대요. 그러려면 일부 국가에서 이제 그들은 에틸렌을 살포한다고 한다는 건 댄이 있으니까 어떤 행위가 먼저 나와야 되네요. 어떤 누군가의 그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행위가 먼저 나온 다음, 그 다음에 에틸렌을 뿌린다. 그럼 B는 절대 여기로 올 수 없겠네요. 주어진 글 다음에 얘는 올 수 없어요. A는 애매하고. 그럼 C로 가볼게요. 재배자와 소매업자의 문제는 이거래요. 대이하래요. 읽는 것이 때때로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왜 빠르게 진행되냐면 deterioration이니까 품질 저하라고 여기 보면 각주 있네요. 품질 저하와 부패에 의해 빠르게 이제 익고 나면 이제 과일이 빠르게 품질이 나빠지고 부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은 가치가 없어지게 될 거래요. 토마토와 다른 과일 따라서 therefore 있네요. 이런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토마토와 다른 과일들은 보통 따지고 그러니까 운송된대요. 그들이 안 익었을 때. 지금 요렇게 보면은
이제 과일이 익기도 전에 따갖고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익으면 잘 상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데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네. 이제 글로벌 리테일 이쪽 사람들이 살포한다는 거네요, 에틸렌을. 왜냐면 토마토나 얘네들이 익으면 금방 상하니까 익기도 전에 따서 운송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땄으니까 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틸렌을 살포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C 다음에는 B밖에 올 수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조건 C, B는 확정이에요. 이렇게 여기 C, B. 그럼 얘는 아니네요. 여기는 붙어있지 않으니까. 얘는 C, B가 무조건 확정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 C, B. 나머지 애들은 다 지우고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A가 먼저 오느냐, C가 먼저 오느냐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에틸렌을 방해해서 그 익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그 과일이 슈퍼마켓에 좋은 상태로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 문제가 없잖아요. A 다음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C가 올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C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글 다음에는. C가 와서 이제 식물이 익는 게 어떻고 그 식물은 익는 과정에 에틸렌을 만든대. 근데 그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익고 나면은 과일이나 이런 게 빨리 상품이 안 좋은 상태가 된대. 그래서 토마토나 다른 과일들이 이제 익기도 전에 따서 운송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서 사람들이 스프레이 에틸렌을 이제 뿌린다는 거죠.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글이 아마 C, 그 다음 B, 그 다음 A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B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맞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익기 전에 따진 과일은 맛이 떨어지는데요. 이제 다 익은 다음에 다 익은 상태에서 딴 과일보다 맛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스트들은 생명공학자들은 따라서 기회를 본대요. 이제 익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리고 그 과일 속에 이제 부드럽게 익고 과일이 익고 부드럽게 되는 과정을 늦출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늦출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함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A겠네요. 그래서 만약 과일들이 천천히 익게 된다면, 그러니까 에틸렌의 그런 거를 방해해서 익게 한다면 과일들이 슈퍼마켓의 선반에 좋은 상태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B라 해서 A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글의 순서로는 C, B, A니까 결국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순서 문제를 되게 좀 힘겨워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내가 뭐 국어 실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글을 읽으실 때 되게 키워드나 힌트가 되는 애들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주장과 결론이 있을 때 주장이 먼저 주장과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말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글은 이유들이 먼저 쭉 나온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주장한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주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유를 쫙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글이 미갈식이냐 두갈식이냐 요 차이인 거지 글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의 순서를 글이 미갈식으로 흐를지 두갈식으로 흐를지를 찾아내는 거는 결국에는 키워드예요. 힌트가 되는 애들 때문에 절대 먼저 오지 못하는 그렇게 묶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문제점을 해결이 나온 이유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라고 해서 글의 흐름이 가도 둘 다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죠? 근데
그럴 때 뭐가 더 먼저 나오게 하느냐는 어떤 그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좋은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 다음에 이 문제점이 나오려면 요 앞에 글을 전환시키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런 해결책이 있는데, 요렇게 된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사실 문제점이 있었는데 말이야. 라는 요런 앞에 어떤 말이 필요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A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인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글을 순서가 너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항상 글을 읽을 때 대명사나 접속사나 그런 걸 되게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글이 순서가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먼저 나와도 되고 저게 먼저도 나와도 될 때 항상 뭔가 논리 구조를 생각하세요. 아, 해결책이 나온 다음에는 그 해결책이 나타나게 된 어떤 문제점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뒤에서 나오려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해결책이 나왔어라는 이런 걸 연결해주는 어떤 문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37번 보셨고 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부터 39번은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이 지문에서 위치해야 할 곳을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들보다 긴 지문이 순서처럼 출제됩니다. 언어적인 힌트인 지시어나 접속사, 접속부사,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기 등을 보면서 논리적인 힌트를 모두 사용해서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아야 돼요. 38번은 EBS 연계 지문에서 출제되고 39번은 비연계 지문입니다. 보통 요즘에 새롭게 킬러로 부상하고 있어요. 순서랑 문장 삽입 유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 유형보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순서 유형에 3점이 하나 나오고요. 문장 삽입 유형에도 3점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문장 삽입 유형을 푸는 힌트는 좀 약간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약간 이게 뭔가 두 문장이 연결이 좀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주어진 문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으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던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럼 바로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요. Compounding th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now more than ever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가네요.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엘고노미스트, 이건 인간공학자라고 각주 있네요. 인간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what이 이제 요 사이에 사실 들어가서 콜이 사형식으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래요.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인간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이제 뒤에 설명 더 나오네요. 리더들은 지금 인풋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제 인풋이 뭔지에서는 대시와 대시 사이에 나옵니다. 메일을 통해, 회의를 통해, 통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인풋, 이제 정보들이죠. 정보들이. 그리고 이게 대시 또 꾸며주고 있네요. 그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지도자들 헐이 이제 리더네요. 리더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네요. 리더들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그런 인풋 정보들에 의해서 리더들이 압도당하고 있대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보 과부하고 이 정보 과부하에 의해서 리더들이 생각을 방해받고
있다. 이게 주어진 문장이네요. 그럼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클래리티는 종종 어려운 것이래요. 리더들이 획득하기에. 이제 명료성은 리더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료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네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종종 리더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현재 우려드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크게 보인대요. 뭐보다? 잠재적인 더 큰 우려보다. 어떤 때 이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보다 현재의 우려가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대요. 일부 결정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제시한대요. 더 큰 복잡성을 제시하는데, 그게 왜냐면, 많은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합쳐져야만 한대요. 특정 방식으로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그것이 이제 왜냐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야지 리더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의 정보는 오직 단편적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리더들에게 채우기 위해 이제 단편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하게 한대요. 여기에 문장이 좀 연결이 안 되네요. 왜냐면 지금 명료성은 획득하기 어려운 거고 리더들이. 그리고 리더들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그 다양한 변수들은 하나로 합쳐져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의 정보는 단편적이다? 아니죠. 리더들의 정보가 단편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리더들의 정보가 많은 경우가 먼저 나와야 되네요. 왜냐하면 alternative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이 나오려면 반대 상황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네요. 정보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단편적인 정보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어떤 가정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어진 문장이 이 정보 과부하, information overload, 요게 여기에 2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왔던 상황,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보가 이제 단편적일 때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맞으니까요, 흐름상. 그래서 2번에 넣는 게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혹시 또 문장과 문장 사이 단절이 좀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이 대치 사이 이런 문장들은 사실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서의 이제 장점은 본질적으로 명료하지 않대요. 뭐 그렇겠죠.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요 결정들이 이제 명료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볼게요. 대신에 그런 결정들은 중요성을 그러니까 assigning weight는 이제 무게를 할당한다는 건데 어디에 무게를 할당한다는 것은 이제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중점을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면은 상충하는 이익에 중점을 두는 과정을 포함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대요. 어떤 기준점에 근거하여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지를 결정하게 한대요. 이게 이제 상충되는 이익이라는 건 이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뭐가 더 옳은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에 이게 더 중요해라는 우위를 두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그냥 선택의 하나일 뿐이래요. 그리고 이제 오브섀도우즈 그레이 이거는 약간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비유인 것 같네요. 섀도우가, 그러니까 쉐이드가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사소 미묘한 것이거든요. 해석하면 이제 회색의 미묘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 판단 하나가 되고 그건 그냥 되게 미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으니 이제 세미콜론으로 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대요.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게 된대요. 그 결과가. 그렇죠. 이게 되게 그럼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 눈에는 베토벤이 더 훌륭한 작곡가로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브람스가 베토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곡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명확하고 명료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결정하는 사람들이 뭘 우선순위에 두겠냐는 자기 어떤 취향에 달려서 가는 거잖아요. 결국 결정들이 그런 식의 결과로 흐르게 된다는 거니까 이제 정보가 단편적일 때 그래서 결정 내리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흐름상 이야기가 잘 맥락이 흘러가고 있네요. 요 사이에 단절이 없네요. 결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39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볼게요. 그 팀이 파이어플라이즈니까 반딧불이네요. 반딧불에 빛나는 기관을 검게 칠했을 때 이거 박쥐네요. 박쥐의 새로운 무리들은 2배가 더 길게 걸렸대요. 뭐 하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댐은 이제 버터플라이즈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팀이 있네요. 팀이 그 반딧불에 빛나는 기관을 검게 칠했을 때 박쥐들은 그 반딧불이를 피하는 걸 배우는데 2배가 넘게 걸렸대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더 팀이라는 게 먼저 언급되고 난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거 뭔가 반딧불이를 피하는 거가 또 먼저 언급되겠네요. 그래야지 이거를 검게 칠했을 때 이게 앞전에 나왔던 시간보다 2배 더 걸렸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고려하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not just 하고 여기 올 수가 있네요. 벗은 생략돼서.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가 되겠네요. 반딧불이는, 이제, their behind에 보면 여기 명사로 쓰였네요. 그 짝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들의 끝부분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빛나게 한대요. 말하기 위해서. 뭘 말하기 위해서? 박쥐가 그들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난대요. 반딧불이가 밝게 빛나는 그 부분이 짝을 유혹하고 짝의 주의를 이렇게 끄는 것도 있지만 박쥐들한테 자기들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반전, 트위스트는 꼬이는 거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의 반전. 여기 지금 꾸며주고 있네요. 반딧불에게 그들의 이름을 준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의 이 반전은 발견됐대요. 제스 바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대요. 그 빛나는 경고의 역할은 이점을 준대요. 반딧불이와 그 박쥐 둘 다에게 이점을 준대요. 왜냐하면 이 곤충들은 맛이 난대. 역겨운 맛이. 누구에게? 포유동물에게. 디즈 인섹트는 그러면은 파이어플라이즈네요. 파이어플라이즈가 디즈 인섹트. 그러니까 파이어플라이즈가 반딧불이가 되게 역겨운 맛이 난대요. 포유동물에게. 박쥐한테 되게 역겨운 맛이 난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삼켰을 때 반딧불이에 의해 방출되는 그 화학 물질은 얘네 박쥐들에게 도로 내뱉게 한대요. 요거는 파이어플라이즈네. 파이어플라이즈를 다시 내뱉게, 반딧불을 다시 내뱉게 한대요. 박쥐로 하여금. 그 팀은, 여기서 이제 팀 나왔네요. 그 팀은,
8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3, 4마리의 반딧불이와 함께 뒀대요. 거기에 더해서 3배가 더 많게 맛있는 곤충을 놓대요. 그러니까 그 팀이 8마리의 박쥐와 3, 4마리의 반딧불이와 3, 4마리 반딧불이보다 3배 많은 한 12마리, 16마리의 맛있는 곤충을 어두운 한 방에 다 같이 뒀다는 거네요. 이 맛있는 이제 곤충이 뭐냐면 이제 딱정벌레나 나방이나 그런 거네요. 그거를 언제 동안 뒀냐면 4일 동안 뒀대요. 첫 번째, 첫날 밤에 모든 박쥐가 적어도 한 마리의 반딧불이를 잡았대요. 하지만 네 번째 밤에 대부분의 박쥐는 배우게 됐대요. 반딧불이를 피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먹이를 대신에 잡았대요. 이게 왜냐면은 역겨운 맛이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반딧불을 먹었는데 이제 역겨운 맛이 나는다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반딧불이는 안 먹고 다른 맛있는 곤충을 먹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5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여겨졌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져오겠네요. 이 대이하가 오랫동안 여겨진 거네요. 뭔지 봅시다. 이 반딧불이의 바이올루미네센스가 이게 보면은 생물 발광이라고 각주 달아주네요. 반딧불이 생물 발광이 주로 이제 짝짓기의 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대요. 여기까지가 대이하겠네요. 이렇게 여겨졌지만 새롭게 발견된 것은 설명한대요. 왜 반딧불이의 유충들이 또한 빛났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정도로 미성숙한 짝짓기를 위해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충들이 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하게 됐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요게 이제 지금 일단은 주어진 문장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왜냐면 왠지 갑자기 이제 짝짓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게 갑자기 여기 얘기가 끊긴 다음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됐네요. 왜냐면 지금 뒤에는 더 번호가 없잖아요. 주어진 문장은 첫 번째로 팀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얘네들이 이제 박쥐들이 이 반딧불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먹는지가 이제 나오죠. 배우게 됐다는 게 이제 나오죠. 네 번째 밤에는 배웠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주어진 문장 그 팀이 이 반딧불이 기간을 껌캐치를 했을 때는 그 박쥐 무리가 2배 더 걸린 거예요. 원래 4일이면 알게 되는 거를 2배 더 걸렸으니 8일이 걸렸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들이 이제 새로운 발견을 설명해 준다라고 쭉 이어져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5번입니다.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는 지문이 나오고요. 그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각 단어를 찾는 유형입니다. 이 요약문의 빈칸은 2군데가 제시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요약문을 읽고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문제를 풀기 더 수월합니다. 요약문의 표현이 지문에서 어떻게 언급됐는지를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약간 보통 좀 패러프레이즈 된 단어들로 제시가 되거든요. 선생은 선택지 A, B, 그러니까 각각 요약문에 들어갈 A, B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제 A 유형이 만약 다 다른 단어로 될 경우, 5가지 다 다른 단어로 제시될 경우, B는 보통 반의어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2-3 단어로 구성이 돼요. 아니면 만약 A에서 2-3 단어로 구성이 됐으면 B가 다 다른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글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요약문 먼저 읽어볼게요. 파슬리제이션은 이제 화석화입니다. 이제 화석화와 화석의 발견은 어떤 조건, A는 이제 빈칸인 거죠.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스는 지금 여기서 because 의미네요. 때문에 화석의 증거 어떠냐면 텍사는 이거는 보면 각주가 있네요. 분류군이네요. 한 분류군의 화석 증거는 명백하게 뭐뭐 할 수 없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이제 부정어 있을 경우 이거 되게 중시해야 돼요. 요거 핵심으로 이제 색칠을 해놓으세요. 쓰실 때 명확하게 할 수 없대요. 그것의 이제 개체 크기죠. 개체 수와 시기를 그리고 등장과 멸종 어떤 한 분류군의 등장과 멸종에 대한 개체 수와 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 없대요. 자, 이제 이 요약문을 해석했고,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화석화와 화석 기록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 증거는 명확하게 뭐를 할 수 없다. 그 개체의 등장과 멸종에 대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환경들은 화석화를 이끌기 더 쉽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 화석화가 되고 발견되기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일부 환경에서 그렇대요. 그럼 이제 또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지문에서 뭔가 부정어 나오면 항상 표시하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없대. 가정할 수 없대요. 요거를 가정할 수 없대요. 더 많은 화석의 증거가, 그러니까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있는 화석의 증거가 의미한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더 많은 개체가 그 시기나 어떤 그 장소에 존재했다고 누구 의미하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더 많은 화석 증거가 특정 시기나 장소에 그 개체가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장소에 더 많이 있었다고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특정 환경은 화석화가 더 되기 쉬우니까 그것은 이제 요거는 가주어고 여기서부터가 진주어겠네요. 한 시기에 그리고 한 장소의 환경이 그냥 더 유리했대요. 화석화가 되기에 다른 어떤 시기나 다른 장소보다. 환경에 의해서 화석화가 되는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영향에 의해 그 장소와 그 시기에 화석화가 더 많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A 부분에는 뭐가 들어갈지 정해지겠네요. 보면 환경적인 거겠네요. 그래서 3번 환경적인 거.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맞아요. 왜냐면 우연적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연한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좀 애매하네요. 근데 요거들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얘는 아니죠. 실험적인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화석이네요. 지금 각주 있죠. 인류 화석의 증거의 부재가 특정 시기나 장소에 인류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does not have 똑같이 암시하지 않는데요. 어떤 걸? 그것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 화석이 그 어떤 시기나 장소에 없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likewise로서 일관된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saying은 속담이네요. 속담에서 말하다시피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그쵸. 갇힌 소리 지금 쭉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논리로 제시한대요. 텍사는 지금 분류군 여기 해가지고 각주 있네요. 텍사가 그러니까 분류군이 뭐뭐 전에 떠올랐다고 할 수 있대요. 뭐냐면 그것들이 화석 기록에 나타나기 전에 존재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살아남았대요. 최근에 화석 기록에 최근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넘어서도 살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에서 나타났던 그 시기보다 더 일찍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화석이 마지막으로 남은 그 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첫 번째 등장의 그 자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했던 데이터 자료 이제 어떤 분류군의 첫 번째 등장의 자료와 마지막 등장의 자료는 잠깐만요. 여기 인 해가지고 여기 좀 또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류 화석이네요. 인류 화석의 기록 속에 있는 한 그 분류군의 첫 번째 등장과 마지막 등장의 자료는 되게 보수적인 진술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분류군의 기원과 멸종의 그 시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보수적인 진술이라는 거는 되게 적게 잡아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되게 작게. 최소 막 미니멈으로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까지 읽으면 그거는 한 분류군의 화석 증거는 명확하게 그 개체의 등장과 멸종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B 선지를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다. 맞죠?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화석 그 증거는 명확하게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다. 아니죠. 숨길 수 없다는 건 명확하게 한다는 거니까 명확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캔낫이 되게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나 컨실러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3번입니다. 항상 지문에서 부정어를 써가지고 되게 사람을 혼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어 나오면 꼭 표시하시고 한국말로 그냥 조금 써놓으세요.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를 여기 빈칸 자리에 넣으면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요약문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41, 42번 보겠습니다. 41, 42를 장문 A라고 보겠습니다. 장문 A 유형은 이제 41번은 제목 찾기 유형이고요. 42번은 틀린 어휘 찾기 유형입니다. 지문은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장문이라고 부르는데 긴 지문을 쭉 읽고 거기에 이 글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틀린 어휘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지문의 소재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어휘는 지문을 읽으면서 흐름상 잘못 사용된 어휘를 찾는 거예요. 이제 선지는 이제 제목 선지 같은 경우 좀 다소 포괄적이면서 비유적인 표현이 제목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고려하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고 어휘는 근거가 지문 속에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지문 속에 근거와 맞지 않는 그런 어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41, 42번을 보겠습니다. 41,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읽어볼게요. 많은 산악 지역에서 물에 대한 접근의 이용권은 그 땅의 소유권과 연관이 있대요.
그렇구나. 지금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까지 안데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땅과 물의 권리가 합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물의 권리는 땅으로 함께 이동했대요. 맞죠? 앞에 보면 지금 물의 사용과 토지가 같이 묶여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어휘네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주의 토지 개혁과 그 추가적인 공급원의 개발을 통해서 물의 권리는 땅과 분리되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러면은 요 however 이후로 물과 토지가 그 권리가 분리된 내용이 좀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땅과 분리가 되면서 경매에 붙여질 수 있게 되었대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대요. 어떤 사람보다 그 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것은 유리하대요. 맞죠? 왜냐면 경매에 붙여졌으니까 이제 그거를 돈을 지불해서 이 물의 권리를 산 사람에게 이게 유리하겠죠. 그럼 이것도 맞는 어휘겠네요. 그러면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물의 권리가 토지랑 분리되고 물의 권리가 경매에 붙여져서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물 없이 땅을 갖게 됐대요. 그렇게 됐네요. 페루에서 정부는 물을 공동체 땅과 분리해서 부여했대요. 땅은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물의 사용권은 공동체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달려있대요. 커뮤니티에게. 이제 이건 가주어고 진주어는 to 이해하겠네요. 이제 여기서 it은 워터라이즈 이제 하겠네요. 이제 물의 분배는 커뮤니티 공동체에게 달려 있었대요. 이와 같이 예멘에서도 정통적인 분배에는 하나의 측정, 그러니까 물의 측정 단위, 타산가가 측정 단위인가 보죠. 그러니까 물의 그 한 타사가 이 림나도 그 측정 단위인 것 같아요. 땅 림나, 그러니까 100림나에 이제 물 한 타사가 분배됐대요. 전통적으로 예멘에서는. 이것은 오직 적용됐대요. 전통적인 irrigation suppliers, 그러니까 관계죠. 여기 보면 각주 있어요. 관계 공급에만 적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관계 공급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게 런오프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유수.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나 그 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흐르는 물이나 우물과 같은 관계를 해서 이제 만든 강이나 이런 우물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100림나당 한 타사의 물을 주는 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 공급은 부여받았대요. 그러니까 보장했다는 거죠. 공급을 보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맞네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요 관계 이렇게 100림나에 1타사를 주는 게 전통적인 관계 공급에서는 적용이 됐고 그것은 이제 물 공급을 보장하게 된 거겠죠. 근데 이제 이제 플래시 플루드는 그거거든요. 갑자기 불어난 홍수, 갑자기 이제 넘쳐난 홍수예요. 이 홍수로 얻은 물은 적용 대상이 이슬람 율법에 의해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관계해가지고 한 공급한 물은 이제 100림나당 1타사의 물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이나 이런 것들은 율법상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냐하면 불확실한 원천이기 때문에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쵸?
물이 불어난지 아닌지 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불확실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원천이기,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플래시 플루드네. 플래시 플루드를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무료였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은 그걸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하지만 요게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한 거잖아요. 일단 그게 전통적인 땅 유닛당 주는 이 분배는 근데 되게 무시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적인 분배가 이거잖아요. 관계로 했을 때 100림나당 그 1타사를 주는 거는 이제 다 이렇게 보장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그 땅에 그러니까 100림나 땅당 준 1타사가 전통적인 이런 분배가 바이패스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니까 우회한다는 말도 있고, 결국 우회해서 그러니까 보지 않고 지나가는 거니까 무시하다, 간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 땅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전통적 분배가 무시받았대요.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새로운 공급원의 발전과 버돌소에서 또한 substantial economic importance는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물의 분배가 무시됐다요.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새로운 공급원이 개발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분배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거죠. 약화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원래는 유수나 우물만 그랬는데 뭐 댐이 건설도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급원이라는 게 댐이나 뭐 다른 것들이 막 연못이나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개발되면서 전통적으로 물 분배하던 게 흔들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물을 키우는 게 증가하면서 이런 전통적 물의 분배하는 게 좀 이제 약화되는 거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을 경작하는 게 감소하면서 이 물의 분배가 약화됐다는 좀 이상하죠. 이 디크레이션은 좀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네 생각하면서 뒷부분을 다시 볼게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작물은 1년 내내 경작되고, 따라서 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했대요. 그러면 이 작물이 상당한 물의 양을 필요로 했고, 그게 이제 그런 작물 재배하는 게 늘어나면서 물 분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어휘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D, 요게 42번은 D라는 걸 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이 작물의 그 작물의 경제적 지위는 보장한대요. 물 권리가 사지는 거죠. 사지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디드 어웨이에서 매수하다네요. 여기 각주 있네요. 그 다음에 subsistence crop도 생계용 작물이라고 각주 있네요. 생계용 작물에서 매수되고 사지는 것을 보장하게 했대요. 이게 작물이 경제적 지위가 얘가 크다 보니까 물의 권리를 사고 막 이제 생계용 작물을 위해서 매수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보장하게 됐다는 거는 결국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경제적 작물을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키우니까 물 권리가 사지고 매수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그럼 맞는 어휘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41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물이 토지와 같이 되게 그 권리가 결합돼 있었는데 분리됐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전통적으로 예시로 계속 나오죠. 페루, 예멘 이런 예시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물의 이런 권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과 함께 이제 100님나당 한 타사로 이제 붙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경제적인 작물이나 새로운 물의 공급원이 생기면서 바뀌어 나갔다는 게 결국에는 좀 분리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토지와 물의 그 결합된 그 권리에 결합된 게 분리됐다.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찾아볼게요. 1번. 물 권리는 더 이상 땅과 연결돼 있지 않대요. 맞네. 요거 지금 맞네. 제목에 그런 내용이네. 그죠? 그럼 다른 애들은 오답인지 보겠습니다. 물 권리를 거래하는 전략들. 아니죠. 전략이라고 하면서 막 소개되지 않았어요. 물 권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저런 방법을 취하고 요런 방법을 취했다라는 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땅의 권리와 물의 권리가 결합되었다가 분리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답입니다. 물 보유하는 방법. 산과 사막. 아니죠.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공급, 그러니까 불안정한 물의 공급, 어디 지역에? 산악 지역에. 아닙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산악 지역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페루나 예멘이나 해서 아랍 지역 나오고 뭐 이것저것 지역이 나오지 이 산악 지역에 불안정한 물 공급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이제 불안정한 물도 있고 계속 공급되는 물도 있고 그런 물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도 오답이죠. 끝나지 않는 논쟁.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워야 하는가? 아니죠. 작물 얘기는 나중에 물의 권리에 대해서 왜 물의 권리와 토지의 권리가 분리됐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일으키는 원인 요소 하나로 언급이 될 뿐이지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번도 이제 풀었고요. 그럼 43, 45로 넘어가겠습니다. 43부터 45번 문제로 작문 B 유형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43은 순서 유형, 44는 지층 문제, 45번은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지문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면서 에피소드형으로 돼 있고 보통 마지막에 되게 좋은 교훈이나 그런 걸 줍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44번 지층 문제 같은 경우 이제 4개는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고 1개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냅니다. 45번은 글의 단락 순서대로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를 부분을 보고 선지를 가셔서 푸시고 B 부분이나 뭐 C 부분이나 어떤 글의 순서를 찾으면서 읽으실 때 만약에 A 다음 D다. 그러면 D 부분을 읽으시고 선지를 가서 보시고 답을 체크하시고 C 부분 읽고 또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 않은 유형이니까 이제 보통 41, 42에 더 시간이 많이 쏟으니 43, 45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1, 42를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럼 바로 43번 보겠습니다. 43,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부터 볼게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그것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C분이,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아빠에게 건네받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말이었대요. 그는 알게 됐어요. 그가 이제 에세이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매우 감격해서 그는 소리쳤어요. 만세라고. 그 순간 그 에이스 어뮤즈먼트 파크로에 사용 가는 이제 티켓 2장이 상품으로 봉투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대요. 그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편지를 꼼꼼히 이제 읽었대요. 그 집 앞에 계단에 앉아서 잠깐만.
이건 내 이름이 아니네. 그가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스티븐이죠. 스티븐이 말했어요. 그리고 당황했대요. 그 편지는 그의 반친구인 스테파니의 주소로 되어 있었대요. 그녀도 또한 그 대회에 참가했었대요. 여기까지 상황 보면 스티븐이 아빠한테 봉투 하나를 받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에세이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고 그 놀이공원 가는 티켓 2장을 받아서 되게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 잘 꼼꼼히 읽어보니 그 편지는 같은 반 친구인 스테파니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였던 거죠. 그럼 B 부분 보겠습니다. 스티븐이 그의 아빠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제끼세요. 아빠의 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A에서는요. 안 나왔으니 C로 볼게요. 만약 내가 이걸 스테파니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녀는 알지 못할 거야. 스티븐은 잠시 생각했대요. 얘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읽고 난 다음에 스티븐은 깨달았어요. 그 편지가 잘못 배달 온 것을. 그러면 이거 C랑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리딩 on이 더 맞겠네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 얘가 꼼꼼히 읽었다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여기 read the letter thoroughly while sitting on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eading on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스티븐이 깨달았어요. 그 편지가 잘못 배달 왔다는 것을. 여기로 가는 게 더 맞겠네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이제 스테파니에게 가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스테파니가 진정한 우승자였습니다. 그는 티켓을 보았어요. 여기서 히는 그 스티븐이겠네요. 이렇게 스티븐. 티켓을 보고 나고 편지를 보았어요. 그는 정말 그 티켓을 원했어요. 그는 거기에 여동생과 가려고 했고 스티븐의 그녀의 여동생이 영웅이었고 되게 여동생에게 허풍을 떨었대요. 그가 그 대회를 우승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가 이제 만약 그녀의 히어로인 이제 오빠가 우승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매우 실망할 거고 그는 되게 수치심을 느낄 거래요. 이것도 결국 스티븐이네요. 그럼 D, E는 스티븐이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로 가는 게 맞겠네요. 내가 이거를 스테파니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녀는 결코 알지 못할 거야. 스티븐은 잠시 생각했고, 그는 기억했어요. 그 우승자는 오직 우편으로만 이제 알려진다는 것을 기억해냈대요. 그가 이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아무도 알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잠을 자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끔찍하고 되게 약간 비참한 기분이 들었고 아빠는 그것을 곧 바로 알아차렸대요. 무슨 일이니 아들아? 하고 아빠가 물었대요. 그러면 여기 써는 누구예요? 얘도 스티븐이죠. 그러니까 C도 제외겠네요. 스티븐은 이제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그의 비밀을 털어놨대요. 이제 주의 깊게 그 이야기의 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아빠가 그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조언했대요. 이제 아빠의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B로 갈 수 있겠네요. 스티븐이 아빠의 말을 들은 다음 이제 눈물이 그의 눈에 차오르기 시작했대요. 내가 바보였어. 스티븐이 후회로 말했어요. 그는 편지와 상품을 학교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스테파니에게 건넸대요. 그는 그녀를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대요.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기쁨으로 가득 찼대요. 그날 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겠죠. 아들이 학교에서 한 행동에 응을 듣고 매우 기뻐했대요. 나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구나, 스티븐. 하고 그는 말했대요. 그럼 이건 아빠가 말한 거겠죠. 나는 매우 자랑스럽구나. 아이는 결국엔 아빠겠네요. 그러면 B가 이제 아빠니까 혼자 틀리네요. 왜냐면 A도 아까 전에 우리 그 스티븐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A 부분 아까 여기 스티븐에서 여기 나왔으니까 얘도 아니고 그럼 2번인 거고 44는 근데 제가 이거 그러고 보니 그걸 안 했네. A부터 읽었을 때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스티븐은 집 앞에 계단에 앉아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맞죠? 계단 읽고 자세히 읽었죠?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스티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니죠? 왜냐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아버지는 스티븐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맞죠? 옳은 일 하라고 여기 조언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맞는 말이죠.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에세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스테판이었다. 맞죠? 스티븐은 여동생과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2번이겠네요. 그리고 글의 순서는 끝까지 읽어볼까요? 그래서 기뻤대. 난 자랑스럽구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말 없이 그는 스티븐에게 2장의 그 에이스 놀이동산의 티켓을 건네고 윙크를 했대요. 아빠가 스티븐에게 2장의 놀이동산 티켓을 주면서 윙크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글의 순서는 A, D, C, B네요. D, C, B 해서 정답은 5번 이게 되겠네요. 이거는 되게 보통 쉬워요. 43, 45는 정말 쉽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서 답을 체킹하시고 그리고 이게 시간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2021학년도 6평 모의고사를 뱃쌤과 엿쌤 같이 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 9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